네, 안녕하세요. IBcept에서 IB 사이콜로지 강의를 담당하게 된 토니쌤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데모 강의로 준비한 내용은 Biological Explanation of Mental Disorder 라고 해서 이제 이 영상을 보는 IB Year 1에 올라오는 친구들, 처음 IB 사이콜로지를 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사이콜로지라는 과목이 MIP에서는 사실 본 적도 없는데 도대체 뭘 배우는 과목이냐? 라고 많이 물어보고, 또 언뜻 듣기로는 생각보다 사이콜로지보단 바이올로지에 가깝다라는 이제 선배들의 말을 듣고, 이게 바이올로지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고 IB 바이올로지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게 겹치는 게 어떤 게 있나 이게 궁금할 텐데,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영상을 보는 IB Year 2로 넘어가는 친구들, 지금 IB Year 1을 하면서 2로 넘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지만 이게 2학년 때 옵셔널 머지 중에 Abnormal Psychology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해놓으면 2학년 때 페이퍼 2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잘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위 학생들이 만약에 내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다 하면은 임상심리학, 클리니컬 사이콜로지 쪽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Year 2로 넘어오는 친구들은 2학년 때 Abnormal Psychology라는 부분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1학년 같은 친구들, 이번에 2025년도 기준 1학년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커리큘럼이 싹 다 바뀝니다. IB 사이콜로지의 그 컨셉 자체가 아예 바뀌면서 모든 챕터들 내용들도 바뀌고 순서들도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기존에 하는 IB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쭉 이어져 오는 커리큘럼이었는데, 이번에 한번 크게 개선이 되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AI나 GPT 같은 영향을 받아서 에세이 형식보다는 좀 더 프랙티컬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심리학을 가르치자라는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사이콜로지가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그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배웠던 내용이라면, 이제 새로 들어오는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Health and Well-being이라는 섹터에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소위 mental disorder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Depression, Anxiety, Phobias, 기타 등등 많이 들어봤을 텐데, IB 사이콜로지에서 주로 많은 선생님들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다루는 내용은 여기 보이는 Depression이라는 소위 말하는 우울증이죠. 우울증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가르치는데, 우울증을 치료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저 우울증에 걸렸어요 라고 말을 하면 의사가 Cognitive Behavior Therapy 같은 비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약물을 처방을 해주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우울증 약이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서 혹은 회사에서 적응을 잘 못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우울증에 걸렸는데 약을 먹는데 이게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 그 우울증 약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바이올로지컬한 부분인 뉴로트랜스미터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IB Year 2로 올라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바이올로지컬 어프로치에서 뉴로트랜스미터를 한 부분으로 배웠을 거예요. Brain and Behavior 파트에서 배웠을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 뉴로트랜스미터란 일단 무엇인가? 뉴런들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 이 케미컬한 메신저들을 뉴로트랜스미터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이름이 존재하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도파민, 아니면 세로토닌,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1월 1 때 가르치는 아세틸콜린 등이 유명한 뉴로트랜스미터들 이름인데, 이 뉴로트랜스미터들이 우울증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우리가 우울감을 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주고,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약물을 처방을 하냐, 요거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잠깐 퍼즈하고 글씨를 보면 텍스트가 엄청 어려운 말이 많죠. 뉴로트랜스미터에 대한 설명을 교과서를 읽으면 너무 어려워. 이거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유명한 뉴로트랜스미터 중에 하나로 아데노신이라는 뉴로트랜스미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뜨끔한 친구들이 많을 텐데, 내가 아침에 아침 7시에 알람을 일어나려고 설정을 해놨다.
그러고 5분 뒤에 또 깨고 5분 뒤에 또 설정해놓고 5분 뒤에 또 설정해놓고 어차피 7시 반에 일어날 거면서 7시부터 5분마다 이 알람을 맞춰놓는 친구들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뇌과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최악의 짓이다. 왜냐? 우리 뇌 속에서는 너 몸 지금 졸리다. 너 지금 피곤하다. 빨리 더 자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아데노신이라는 뉴로트랜스미터가 막 나올 텐데 지금 자꾸 잠에서 깨서 알람 때문에 자주 깨면 이 아데노신이라는 친구가 제대로 없어지지 못하고 충분한 숙면으로 없어질 수 있는 뉴로트랜스미터인데 계속 아데노신이 분비가 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졸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침에 알람을 자주 여러 번 설정해 놓는 친구들은 지금 당장 알람을 끄도록 하고 이 아데노신이라는 뉴로트랜스미터가 나와서 우리를 졸리게 만든다. 우리는 근데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죠. 졸리기 싫으면 뭘 마십니까? 카페인을 마시게 되는데 이 카페인의 지금 모양이 뉴로트랜스미터 아데노신의 모양이랑 굉장히 흡사한 걸 볼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이 뉴로트랜스미터 이 전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넘어갈 때 아데노신이 막 액션 포텐셜로 인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리셉터들을 막아버리는 요 물질들을 우리가 안타고니스트 Any chemicals that prevents the effect of certain neurotransmitters를 우리는 안타고니스트라고 부릅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물질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데노신을 막는 카페인 같은 애들도 안타고니스트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안타님처럼 나와 있는 안타고니스트가 있다면 뭐도 있을까요? 그쵸? Any chemicals that enhances the effect of certain neurotransmitter. 즉 아고니스트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울증 약에 많이 쓰이는 SSRI라는 이 약물을 한번 보면 SSRI가 하나의 약의 이름은 아니에요. 이 SSRI 계열의 약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그 의사가 처방을 하면 구매할 수 있는 우울증 약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 약들을 SSRI 계열 약들이라고 해요. 그럼 SSRI가 뭐의 약자냐? Selective, 선택적 세로토닌 reuptake inhibitor. 선택적으로 세로토닌의 reuptake를 막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제 뉴로트랜스미터가 전 뉴런에서 나와서 다음 뉴런으로 바인드가 될 때 여기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얘들이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reabsorb 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reuptake라고 불러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여러 가지 뉴로트랜스미터들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토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우리의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mood regulation, 즉 감정 기복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줘요. 이 감정 기복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리업테이크 돼서 계속 제자리를 뱅뱅 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로토닌의 수치가 낮아지고 우리는 감정이 계속 우울해지고 감정 기복의 조절을 힘들어 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약물 SSRI,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리업테이크를 막아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기에 리업테이크를 이 약물로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뉴로트랜스미터들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이 세로토닌들이 다시 여기에 컨센트레이션이 높아지겠죠. 그러고는 결국에 액션 포텐셜이 돼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다음 리셉터의 바인드가 돼서 넘어가는 그런 효과를 가질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SSRI라는 약물은 돌아오는 리업테이크를 막지만 세로토닌의 효과를 증폭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막아주는 거예요? 그쵸? 리업테이크를 막음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세로토닌의 촉진을 더 도와주는 약물이에요. 세로토닌의 효과를 더 촉진시켜 주다 보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뉴로트랜스미터의 세로토닌의 영향도 많이 받는데 인위적으로 이 세로토닌을 좀 더 잘 넘어가게 컨센트레이션을 높아줌으로써 감정 기복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울증의 약의 원리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이걸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서 어떻게 점수를 딸 수 있고 시험에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ER1에서 2로 넘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1학년 때 Genetics, Role of Genes에서 5-HTT 진과 관련된 세로토닌 트랜스포터 진과 관련된 에세이를 쓸 때 이 내용을 쓸 수 있을 거고 ER1으로 이제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 IB를 새로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완전 지금 IB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완전히 달라요. 지금 IB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거와 관련된 이 뉴로트랜스미터 내용을 기반으로 그냥 당연히 이해를 하고 그걸 깔고 여러 가지 리서치들을 공부를 하고 이 리서치들을 그대로 외워서 시험에 가져가야 되는 형식이었다면 이번 새로운 IBR1 학생들은 이걸 이해를 하고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걸 적용해서 해결하는 법을 쓰는 그런 느낌으로 좀 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뉴로트랜스미터 그리고 세로토닌이 우울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볼 수 있는 카스피라는 스터디를 한번 같이 보면 카스피가 2003년에 Diathesis Stress Model, Diathesis Stress Theory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It predicts that an individual's reactions to stressful events depends on their genetic makeup. Diathesis Stress Theory란 체질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스트레스에 약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If an individual has a specific genetic predisposition towards a disorder, then interaction with stressors in the environment may cause these genes to be expressed.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predisposition, 그냥 기질적으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stressful한 life events를 맞이하게 되면 그 진들이 발현되면서 굉장히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그래서 이 스터디는 세로토닌 트랜스포터 진이라고 부르는 5-HTT 진이 우리가 우울증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하려고 했던 스터디다. 카스피라는 사람이 847명의 뉴질랜드 26살 청년들을 데리고 3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파티시펀트를 모아서 3개 그룹. First, groups 1 had 2 short alleles. 대립 형질이라고 부르는 이 5-HTT 진이 short alleles 2개를 가지고 있는 그룹과 one short and one long allele,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긴 대립 형질을 가진 그룹, 그리고 group 3 had 2 long alleles, alleles 2개가 긴 그룹. 근데 여기에서 mutation, 즉 유전자 변형은 뭐냐? The mutated gene은 shorter alleles. 그러면 그룹 1과 2와 3 중에 누가 가장 5-HTT 진이 변형된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쵸? 그룹 1.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룹 1에 있는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short alleles로 태어났으니 세로토닌 트랜스포터 진의 작동 원리가 일반적인 long alleles랑은 다를 거고 그 사람들이 우울증에 좀 더 쉽게 걸리지 않을까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을 거고 대략 전체 인구 중에 43% 정도가 적어도 하나 정도의 short allele를 갖고 있었는데 얘들한테 stressful life events에 대한 퀘셔네어도 던지고 이제 걔들의 제네틱한 정보도 얻고 그 사람들의 stressful life events도 다 종합해봤는데 people who had inherited one or more short versions of the alleles demonstrated more symptoms of depression. alleles가 짧은 거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우울증의 심텀이 높았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실제로 존재한다.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이 우울증에 더 많이 걸려 있는 거 보니 뭔가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는 게 바이올로지컬한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서포트해준 스터디가 바로 이 카스피입니다. 그래서 이 카스피라는 스터디를 지금 ER2로 넘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내가 2학년 때 페이퍼 2에서 abnormal psychology를 배웠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받는다 하면 Evaluate one study or theory related to the influence of genes on behavior. Discuss one etiology of abnormal psychology. 페이퍼 2에서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거고 페이퍼 1에서 ERQ를 나는 바이오로 쓰겠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이런 질문을 받겠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코어인 SAQ 문제에서는 이 진스와 관련된 Role of Genes에 관련된 토픽에서 이 카스피라는 스터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R1에서 2로 넘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1년 동안 이제 쭉 내용을 배우면서 뭔가 바이오만 할 때, 커그니티브만 할 때, 소시오만 할 때 특정한 섹터만 배울 때는 되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할만한데 하다가 1학년 끝날 때쯤에 혹은 2학년 처음 시작할 때 큐뮬레이티브로
전체 모든 토픽을 한 번에 시험을 보는 걸 한번 경험해 보면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스터디가 도대체 몇 개를 외워야 되는가, 관련 스터디를 몇 개를 외워야 되는가를 한번 체감을 해봤을 거고, 그래서 선생님은 최대한 학생들한테 적은 스터디로 많은 에세이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카스피라는 스터디 하나 알고 있으면 사실 페이퍼 1의 SAQ와 페이퍼 1의 ERQ와 심지어 페이퍼 2의 Abnormal Psychology의 에티올로지 부분도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스터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ER 1으로 넘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구성이 페이퍼 1, 2, 3 자체가 그냥 아예 싹 바뀝니다. 원래 기존에는 그 컨셉을 배우고 그 내용과 관련된 스터디를 외워서 썼다면 이번에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기존 IB 사이콜로지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그런 식인 거예요. 한 10개 토픽을 배웠으면 10개 에세이를 써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시험에 한두 개로 뭐가 나올지를 몰라. 그래서 10개를 다 공부해야 돼.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IB 사이콜로지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내가 스터디에 대한 뭐 결과나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지 새로운 문제, 처음 보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그거에 대한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Understanding, Comprehension이 굉장히 중요한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Year 1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 예시로 나와 있는 거 보면 물론 아직 패스 페이퍼는 없어요. 이 커리큘럼은 2027년에 처음 시험으로 도입이 될 거기 때문에 패스 페이퍼는 없지만 이 다양한 자료들 보면 학원에서는 자료를 확보를 해놨는데 예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예상 문제들이 지금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1의 섹션 B에 6점짜리 문제로 Two identical twins share 100% of their genotype. However, they are not equally likely to develop a mental disorder. For example, if we take a sample of identical twins and conduct clinical interviews to diagnose depression, we may find that there are many pairs where one of the twins has depression, but the other twin does not. 이런 상황, 우리가 MZ twins, 랑 DZ twins라고 부르죠. 소위 말하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애들 데리고 뭐 여러 가지 조사해보면 한쪽은 우울증에 걸렸는데 한쪽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경우를 본다. 요거 이제 IB Year 1 이번에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잘했다면 바로 떠오르는 스터디가 있을 텐데 뭐 캔들러 같은 스터디들이 떠올라야 될 거야 아마. 내가 만약에 우울증에 걸리는 게 유전적인 원인이 크다면 일란성 쌍둥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네틱 시밀러리티가 몇 %예요? 그쵸? 100%. 생긴 것도 똑같고 성별도 똑같고 모든 유전적 정보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모노자이고릭 트윈스, 일란성 쌍둥이라고 부르는 거고 DZ 트윈스는 몇 프로? 50%. 시블링이랑 똑같아요. 다이자이고릭 트윈스들은 이 제네틱 시밀러리티가 50%로 비슷한데 만약에 우울증이라는 그 질병이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 그러면 MZ 트윈스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우울증에 걸리면 다른 한쪽도 당연히 같이 걸려 있어야겠죠. 왜? 이거는 유전적인 거니까 유전적 정보가 나랑 똑같은 애는 당연히 나랑 똑같은 병에 걸려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봤는데 실제로 MZ 트윈스 애들의 concordance rate, 즉 같이 쌍둥이가 우울증에 걸려있는 확률이 DZ 트윈스 애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significant하게 높아요. 이런 결과를 보면 이제 뭔가 기질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Explain this pattern of results using the diathesis stress model. 아까 카스피 얘기하는 시작에서 diathesis stress 모델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죠. 우리는 우울증이 기질적으로 어떤 유전자와 연관이 있는 거고 이게 stressful life events가 많이 겪을수록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stressful life events를 겪더라도 훨씬 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앞선 내용과 이제 이런 새로 들어오는 지문이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에세이를 6점짜리 에세이를 써줘야 되는 그런 형식의 시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Year 2로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 자료가 많고 패스트 페이퍼도 많고 examplar, 에세이 뭐 선생님이 같이 준비해 줄 수 있는 에세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안 되겠지만 이제 Year 1으로 넘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걱정이 많을 거예요. 우리 세대가 하필이면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처음 보는 시험이고 공부하고 싶어도 패스 페이퍼도 없고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또 나쁘게만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이콜로지란 과목이 에세이를 쓸 때는 사실 7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대략 한 3%에서 4% 정도 7이 나오는 그런 비중을 가졌었는데 요번에 개편이 되면서 달달 외우는 암기식보다는 실제로 리얼 라이프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사이콜로지 내용들도 많이 배우고 학교에서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해볼 수 있는 내용들 많이 추가하고 IA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 있던 실험들을 반복하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스터디들을 아무런 제약 없이 프로포즈 해보는, 프로포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재밌고 대학들에게 어필할 부분이 많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성적은 또 어떻게 보면 ER 1보다, 그러니까 지금 ER 1에서 2 넘어오는 친구들보다 7의 비중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변환점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거나 무서워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데모 내용은 Biological Explanation 아주 짧게 설명을 해줬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더 배워보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이비셉트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